2장 내 마음이 내 말을 따라가지 못할 때. 내 말이 없으면 남의 기준으로 살게 된다. 내가 하는 말은 곧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기도 한 말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비극의 시작이다. 타인의 말을 판단하는 냉철함에 100분의 1만 발휘해 내 말을 판단할 수 있다면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말로 실수하고 상처를 받는 것은 아주 인간적이며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단순히 말과 말의 만남이라면 그런 상처가 생길까? 말이 그저 기호일 뿐이라면 말로 마음을 다치는 일은 애초부터 없을 것이다. 대화는 단순히 말과 말이 오가는 행위가 아니다. 말로 표현될 뿐 속은 전혀 다르다. 말과 말은 입장과 다른 입장이, 지식과 다른 지식이, 지혜와 다른 지혜가 만나는 일이다. 무의식이 무의식을, 역사가 역사를, 환경이 환경을 대하는 일이다. 그리고 경험과 경험이 만나는 행위이다. (30년) 전에 가수로 잠깐 활동하다가 언행이 한국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자갱신을 거부당해 거의 퇴출되다시피 한 재미교포 출신 가수 양준일 씨의 삶이 최근 이슈로 떠올랐다. 그의 노래와 춤, 무대 매너, 스타일 등을 보면 1990년대의 초라고 보기에 시대를 앞서가도 너무 앞서가 있다. 그는 한 방송에서 30년 만에 자신의 노래를 부르고 난 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계획을 안 세워요. 그냥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굳이 계획이랄 게 있다면 겸손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특별한가?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흔한 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말에 감동하고 눈물까지 글썽이는 것일까? 그의 경험들이 그의 말 뒤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퇴출된 후에도 가수로서의 삶에 수차례 도전했으나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했던 일, 가수라는 꿈을 뒤로한 채 영어 강사나 식당 서빙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던 일, 그러면서도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빠로서 자리를 지켰던 모습이 그의 말을 값지게 해주었던 것이다. 비슷한 말을 해도 다르게 들리는 것은 말한 사람의 경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 경험을 통해 그 사람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 그 나름의 깨달음과 통찰이 감동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내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된다. 내 말은 모두 그것들의 결과이니까. 나는 어떤 경험을 했지?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났지? 나는 무엇을 보았지? 나는 무엇을 읽었지? 나는 어떤 생각을 했지? 나는 어떤 행동을 했지? 나는 무엇을 고민하며 살지? 이 세상에는 좋은 말들이 차고 넘친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유통되는 수많은 말들을 수시로 만날 수 있다. 손만 뻗으면 누군가가 쌓아온 지식의 말, 통찰의 말, 위로의 말,
지혜의 말들을 얼마든지 모을 수 있다. 들을 수 있고 메모할 수 있고 저장할 수도 있다. 돈을 주고 살 수도 있다. 그렇게 수집한 말들을 재가공하여 나의 말로 바꿀 수도 있다. 유튜브에 자존감을 검색해보자. 수만 개의 말이 나올 것이다. 그 말들 중에는 자신의 경험과 공부에서 우러난 말이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짜깁기 해서 만든 말도 있다. 둘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평범하지만 특별하게 들렸던 가수 양준일의 말과 그 말이 주는 감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륜 스님은 남의 지혜를 모은 것은 지식이지 지혜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평소에 자신의 경험과 그로부터 깨달은 작은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할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를 모방하여 말을 할까? 고백하건대 나는 후자의 사람이다.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이 부족해서일까? 그보다는 나의 경험이나 통찰보다 다른 사람의 말이 더 멋있고 깊어 보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통찰에서 나온 나의 말보다는 유명한 말, 검증된 말, 쓰인 말, 인정받는 말을 더 선호한다. 그렇게 자신의 말을 잃어버린 채 주워 들은 말을 가지고 살아간다. 나의 말을 잃은 채 살다 보면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살게 된다. 나의 것이 훨씬 더 값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의 것을 추종한다. 이렇듯 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자기 말을 잃는 데서 시작된다. 자기 말이 없는 사람은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지혜를 수집하는 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한순간도 홀로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아무리 멋진 집, 비싼 옷과 가방, 재산과 명예가 있어도 그것들이 나 자신이 될 수 없듯 다른 사람이 한 말은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 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 말들은 나를 지켜줄 힘도 없고 더 좋은 것이 나오면 언제든지 다른 말로 대체되는 가벼운 존재들이다. 자기 언어로 말하는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다. 자신의 경험과 그것에서 얻은 지혜로 말하기 때문에 진실하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믿고 말하는 사람은 타인의 말을 존중할 줄 안다.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어 실수를 하더라도 인정과 사과가 빠르다. 덕분에 남들과 갈등도 덜하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어떤 말을 하며 살아왔을까? 영혼 없는 리액션의 쓸모. 파울로 코엘료의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는 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가 깨어나 정신병원에서 살게 된 20대 여성 베로니카의 이야기이다. 곧 죽게 될 거라는 의사의 말에 별다른 동요 없이 지내던 그녀는 어느 날 밤 성강 같은 깨달음을 얻는다. 그녀는 자신이 강하며 무심하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녀는 허약했고 학업이나 운동 시합에서 결코 두드러진 성적을 거둔 적이 없으며
가정을 화목하게 꾸미지도 못했다. 그녀는 자잘한 결정들과 싸우느라 지쳐 정작 중요한 문제에서 쉽게 무너졌다. 독립심 강한 여자처럼 행동했지만 내심 같이 지낼 사람을 열렬히 갈구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선망의 모델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낸 자신의 이미지에 부합하려 애쓰느라 모든 에너지를 소비했다. 나의 진짜 모습과 말에 의해 만들어진 모습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는 종종 속마음과 반대로 말하고 속마음보다 앞서 말한다. 속마음과 말은 조금 어긋나 있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어떤 목적이 있어 만들어진 나로만 살아야 한다면 진짜와의 간극에 무척 괴로울 것이다. 내 마음이 내 말을 따라가지 못해서 말이 나인지 속마음이 나인지 잘 모르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만들어낸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마음의 병까지 얻은 베로니카처럼 말이다. 만들어진 말은 멋있고 이상적이지만 진짜 나와는 다르다. 자신의 마음 그릇보다 큰 말을 내뱉으면 후유증이 따른다. 우리는 언제 본래 모습은 숨기고 만들어진 나를 앞세워 관계를 맺고 싶어 할까? 좋아하거나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다. 나는 연애를 할 때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파고드는 경향이 있었다. 상대가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에, 술을 좋아하면 술에, 정치면 정치에, 여행을 좋아하면 여행에,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빠져버렸다. 그렇게 상대가 좋아하는 말투, 행동, 취향 등을 더 발전시키면 관계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다. 나는 꽤 자주 상대에게 맞는 옷으로 갈아입었다. 새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만들어진 나가 연애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서로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에 만족할 뿐이었다. 그러나 연애가 끝날 때쯤 알게 되었다. 연애가 끝나면 그것에 대한 나의 관심도 끝난다는 사실을. 상대가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빠져들었지만 그것은 내게 최고가 아니었다. 그저 흉내내기에 불과했다. 연애가 끝나고 나면 만들어진 나와도 헤어져야 했기에 나는 남들보다 더 길게 방황하곤 했다. 진짜 나로 돌아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런 연애를 두세 번쯤 하고 나서야 진짜 나로서 연애하기 시작했다. 그 역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의 일부를 상대에게 맞춰 비약적으로 성장시키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다. 연애의 목적이 자아실현은 아니었으므로. 말은 늘 성격이 급하다. 마음을 채 정하기도 전에 불쑥 입을 열어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한다.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상대의 기분이 좋을 만한 말을 먼저 해버린다. 상대의 말에 화려한 리액션으로 공감하고 맞장구를 치거나 마음에도 없는 친절을 베푼다. 왜 우리는 원하지도 않는 친절과 공감을 베풀고 있을까?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나의 말을 따라가지 못할 때 멈춰서서 그 속도를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 말이 너무 앞서가면 만들어진 나로 살기 십상이니까.
끝내 열등감이 되는 것들. 나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다. 유명한 사람의 나이를 계산해 보는 것이다. 저 사람은 몇 살인데 회사의 대표를 하지? 저 사람은 경력이 얼마나 되기에 저 자리에 있지? 저 사람은 언제부터 잘 나갔지? 저 배우는 몇 살에 자신의 인생작을 찍었을까? 작가가 꿈이었던 시절에는 젊은 작가들이 등단한 나이나 첫 책을 출간한 나이를 계산해보고 내 나이보다 많으면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다. 그래, 나에게도 아직 기회는 있어. 그 사람의 나이가 나보다 적으면 그 사람의 비범함을 부러워하며 글은 역시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고 좌절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나이의 친구들이 잘 나가고 주목을 받게 되었을 때 내게 남은 방법은 한 가지였다. 글쓰기에 대한 열정을 한때의 치기로 생각해 버리는 것이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열망 같은 것으로 포장하는 일이었다. 잘하지 못할 바에는 꿈을 꾸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배웠고 그것은 일부 사실이었다. 나는 20대 초반 이후로 내가 글쓰기를 좋아했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다. 간혹 누군가 글을 쓰느냐고 물으면 제가 무슨 글을 써요 하며 손사래를 쳤다. 그렇게 나에게 글쓰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했던 것에서 열등감으로 변해갔다. 몇 년 전 출판업계의 선배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들었다. B급 편집을 해봐. 거기 B급이잖아. 그가 말한 거기는 당시 내가 다니던 출판사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B급 편집자라는 수식이 만들어졌고 표정 관리가 잘 안 되었는지 분위기를 알아챈 선배는 바로 수습에 나섰다. B급이란 게 그 뭐냐? 적정. 그래, 적정 편집이잖아. 그것도 한 분야가 될 수 있어. 나는 선배가 무슨 조언을 하려는지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B급 편집자라는 말에 열등감이 발동한 상태였다. 그것도 그럴 것이 상대는 아주 젊은 나이에 메이저 출판사의 사장이 된 데다 이름도 꽤 알려진 사람이었다. 좋아하는 일이 열등감으로 바뀌는 것은 참 쉬운 일이었다. 오래전 나의 글쓰기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 말로 충분히 설명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다. 내 주변에도 어떻게 저렇게 쉬지 않고 자기 자랑을 하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외모, 학력, 지위, 재산, 인맥 등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도 어느 자리를 가거나 자기 자신을 설명하느라 여념이 없다.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 어디에 사는지,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부모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무엇을 공부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등 끊임없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말이다. 그렇다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일까? 남들에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 삶에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신부이자 하버드대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이 장애인 공동체에서 살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하버드대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런데 상대는 하버드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하버드가 뭔데요? 그 질문을 받은 날 헨리 나우엔은 일기를 썼다고 한다. 오늘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버드대 교수인 것과 많은 업적을 세운 것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 이곳에서 나는 그저 헨리 나우엔이다. 헨리 나우엔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교수, 하버드대, 신부, 저자 등으로 자신이 설명되기를 원했지만 그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말대로 그것은 놀라운 경험이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제롬 프랭크는 모든 정신장애는 기가 죽어서 생기는 병이다 라고 말했다. 남들의 성공 나이를 계산하는 내 독특한 버릇은 기가 죽어서 생긴 병이었다. 좋아하는 것을 끝까지 좋아하지 못하는 것도 기가 죽어서였다.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한 또는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을 그냥 두었다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세상에 설명하려 들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만의 무엇으로 빛나고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나는 끝내 나만의 글쓰기를 열등감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비참해질 나를 위해 남겨놓은 말. 관종, 엄친아, 개불업, 열폭, 금수저, 존잘이라는 말 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감정들이 들어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인 질투와 시기이다. 질투와 시기는 약간 다른 말이다. 질투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까봐 불안해하는 감정이고, 시기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때 생기는 미움, 분노, 적대심, 우울, 슬픔 등의 조금 더 복잡한 감정이다. 보통은 이 둘이 섞여서 인간을 무척 괴롭게 한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평론가 롤랑 바르트는 사랑의 단상이라는 책에서 그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했다. 질투하는 사람으로의 나는 4번 괴로워하는 셈이다. 질투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며 질투한다는 사실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며 내 질투가 그 사람을 아프게 할까봐 괴로워하며 통속적인 것에 노예가 된 자신에 대해 또 괴로워한다. 살리에리는 18세기 궁정 작곡자이자 베토벤과 슈베르트를 가르친 스승으로 음악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 아마데우스는 살리에리가 자신보다 뛰어난 모차르트의 재능과 천재성에 열폭하여 시기하다가 결국 모차르트를 파멸시킬 음모를 계획했다는 상상을 담은 영화이다. 영화 속 살리에리는 슬픈 목소리로 독백한다. 나는 음악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버릴 각오가 돼 있는데 그는 놀 것 다 놀고 여자와 경박하게 웃어가며 남는 시간에 작곡을 한다. 그런데도 그의 음악은 시공을 뛰어넘는 불후의 명작이고 내가 쓴 곡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영화적 상상력의 진위 여부를 떠나 영화가 흥행한 뒤에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이는 어떠한 분야에서 자신보다 뛰어나거나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며 느끼는 열등감과 무력감을 뜻한다. 극 중 살리에르가 모차르트에게 느낀 감정처럼 말이다. 그런데 살리에리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음악을 목숨 걸고 하는 자신과 놀 것 다 놀고 여자와 경박하게 웃어가며 남는 시간에 작곡하는 모차르트를 비교하고 있다.
자신은 성실하고 모차르트는 방탕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일까? 그의 말에는 자신의 노력과 열정만 있지 모차르트의 노력과 열정은 없다. 철저히 배제시켰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걔는 맨날 돈 모아서 여행만 가냐? 어제 사진 또 올렸더라. 진짜 관종이야. 살 빼고 눈이랑 코 했는데 안 예쁜 게 이상하지 않아? 나도 그런 집에 태어났으면 스카이 가고도 남았어. 엄치나 좋아하네. 걔 부모님이 2년간 학원비, 생활비 다 대준 거래. 역시 금수저는 달라. 지독하게 공부하면 뭐해? 친구도 하나 없는데. 그 여자네 좀 산대. 어쩐지 여친한테 엄청 잘하더라. 살리에르가 자신의 노력과 열정만 보느라 천재성에 가려진 모차르트의 노력과 열정은 보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타인의 성과나 성공에 대한 한쪽 눈을 감아버린다. 돈을 모으기 위한 감춰진 노력들, 다이어트와 성형수술에 수반되는 고통과 비용, 지독하게 공부하느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 1등을 지키기 위한 인내의 시간, 타인의 노력과 열정은 나에게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초라해질 자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방패의 말들은 롤랑 바르트가 말한 괴로움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는다. 나를 보호하려고 만든 방패의 말들은 험담이나 뒷담화, 악성 댓글로 변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나는 왜 항상 이럴까?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그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살리에리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습관처럼 다른 사람의 인생을 깎아내리며 자신을 부정하는 괴로움 속을 헤맬 것이다. 거기서 해방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다른 사람도 나처럼 작은 것 하나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인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다. 친구, 동료 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 모습을 떠올려 보자. 무미건조하고 짧은 축하를 건네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 질문하며 긴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가? 내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떤가? 누군가 그것에 대해 자세히 묻고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타인의 고통이나 불운 앞에서는 어떠한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긴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한다. 불행을 질투할 리는 없고 샤덴프로이데, 남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을 느끼는 중이지 않을까? 뇌에서 기쁨의 호르몬까지 분비된다니 잔혹하지만 이는 엄연한 현실이다. 관종, 엄치나 개부럽, 열폭 같은 단어는 인간의 나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이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말할 때 나도 모르게 당사자의 노력과 열정을 깎아내리고 있다면 거기서부터 나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내가 지금 무엇을 괴로워하고 있는지. 옳음과 공감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찰스 로몬 슐츠의 만화 피너치의 주인공 찰리 브라운이 스누피에게 물었다. 스누피,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어떡하지? 내가 스누피라면 어떻게 대답할까? 반대로 내가
이 질문을 누군가에게 했다면 그들은 뭐라고 말해줄까? 누군가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유나 나의 근황에 대해 물을 것이다. 눈을 동그랗게 뜨며 조금 큰 소리로 왜? 라고 묻거나 무슨 일 있어?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 것이다. 어떤 사람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경험을 쭉 늘어놓다가 극복 노하우를 가르치려 들 것이다.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 형식적인 위로를 건네고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리는 사람, 바로 맞장구를 치며 자신이 요즘 얼마나 힘든지 더 길게 늘어놓는 사람, 세상에 안 힘든 사람 없다고 물타기를 하는 사람 등등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각양각색일 것이다. 여기에는 절대적인 옳음도 그름도 없다. 조언이 필요한 사람은 조언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가, 수다가 필요한 사람은 수다가, 술이 필요한 사람은 술이 더 옳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누가 타인의 고민에 악의적 감정으로 위로하겠는가? 그저 각자의 선으로 도움을 주려는 것이겠지. 하지만 여기에도 최악은 있다. 타인의 말을 판단하거나 심판 노릇을 하려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은 스누피의 말에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른다. 희망이 안 보인다고? 그렇다고 희망을 버리면 되겠어? 네 인생만 힘든 것도 아니고 힘을 내고 일어서야지. 몇 년 전의 일이다. 동생이 속상한 일로 전화를 걸어왔다. 지인과 어떤 일로 감정 싸움을 하다가 다툰 모양이었다. 동생은 약간 격양된 목소리로 자신의 억울함을 길게 호소했다. 나는 한동안 들어주다가 나도 모르게 솔로몬 흉내를 냈다. 야, 너도 문제가 있지 않아?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하면 어떡해? 그러자 동생은 울컥하며 말했다. 언니, 그냥 좀 들어주면 안 돼? 조언을 구하던 동생은 갑자기 그냥 들어달라고 했고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나는 순간 짜증이 밀려들었다. 아까는 방법을 알려달라며. 야, 네가 알아서 해 그럼. 그 일이 있은 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이 말을 떠올리곤 했다. 누군가 아무리 조언을 구해도 이 말을 먼저 곱씹는다. 그냥 좀 들어주면 안 돼? 나는 오랫동안 일명 솔로몬병에 걸려 있었다. 지금도 그 병이 다 나았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하겠다. 솔로몬병이란 어떤 갈등에 대해 양쪽 모두의 잘못이 있다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며 자신의 현명함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대략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우리나라가 축구 경기에서 진 상황에서 생각해보니 심판 입장도 이해가 간다. 선수들이 다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팀장이 별것도 아닌 일에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상처받은 여친에게 남친 왈. 너도 나중에 그 자리 가봐. 팀장이 얼마나 힘든 자리인데 그 입장도 이해해야지. 친구들과 장난을 쳤는데 선생님한테 혼자만 혼나고 온 딸에게 엄마 왈. 선생님이 애들 사정을 일일이 어떻게 다 알아. 네가 이해해야지. 모임 내의 지인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힘들다는 사람에게 친구 왈. 들어보니 둘 다 잘못이 있네. 계속 볼 사람인데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네가 풀어.
나는 살아오면서 저런 말을 참 많이 했다. 그래서 친구나 지인은 많지만 친한 사람은 별로 없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냉정하다는 평가를 곧잘 들었던 것 같다. 실은 냉정한 게 아니라 솔로몬병에 걸려 있었던 건데 말이다. 엄마가 시댁과의 갈등으로 속상해할 때도 나는 언제나 중립을 지켰다. 동생이 친구와 싸우고 와도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해도 굳건히 중립을 지켰다. 친한 친구가 애인과 싸웠을 때도 후배가 상사를 욕해도 지인이 또 다른 지인 때문에 속상해할 때도 나는 대개 한쪽 편을 들지 않고 가운데를 지켰다. 여기에도 내 나름의 선은 있었다. 그게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그건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었다. 지독한 솔로몬병이었다. 영화 원더에서 안면기형으로 27번의 성형수술을 한 주인공 어기가 처음으로 가족품을 떠나 학교에 갔을 때 어기를 흘끗거리며 쳐다보는 아이들을 향해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옳음과 친절 중 하나를 선택할 땐 친절함을 선택해라. 나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친절 대신 옳음을 선택했다. 그 옳음은 무엇인가? 조언이라는 탈을 썼을 뿐 나의 편견이며 작디작은 경험 내지 쓸데없는 간섭이었다. 스누피,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어떡하지? 라는 질문에 스누피는 뭐라고 말했을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찰리 브라운의 볼에 쪽 입을 맞췄다. 찰리는 말했다. 오, 그거 멋진 조언인걸. 스누피는 언제나 나보다 한 수 위구나. 상처받았음을 알아차리게 하는 방법. 어릴 때부터 운동을 잘했다. 초등학생 때는 육상부였고 고등학생 때까지 반을 대표해 이어달리기에 나갔으며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마라톤이나 검도를 즐겼다. 그렇게 운동을 배우면서 선생님이나 관장들에게 꼭 듣는 말이 있었다. 넌 순발력이 좋아. 순발력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순발력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1. 근육이 순간적으로 빨리 수축하면서 나는 힘. 2. 순간적으로 판단하여 말하거나 행동하는 능력. 전문가들이 그리 말했으니 이 몸은 순발력이 좋은 게 확실하다. 문제는 그 순발력이 근육에만 쏠린 거다. 말에서 발휘되어야 할 순발력이 돌발 상황에서는 나올 생각을 안 하니 말이다. 최근 내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살쪘다이다. 2년간 꾸준히 10kg 정도 쪘으니 다들 놀라고 걱정도 됐을 것이다. 이 말 저 말 듣던 중에 딱 2번 만난 친척 남자가 폭탄을 던졌다. 아니,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쪘어요? 내 감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바로 뒤이어 여기서 화내면 안 된다는 검열 기능도 작동했다. 검도 대회에서 순발력 있게 검을 휘두르던 검객은 어디 가고 수줍게 웃고만 있는 내가 있었다. 눈치 빠른 사람이었으면 거기서 멈췄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말이 진짜임을 확인받고 싶었는지 또 입을 열었다. 그 전에는 말랐었잖아. 나는 평생 말라본 적이 없는 여자다. 그와는 그 전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다. 그나마 함께 있던 사람들이
눈치를 주어 안심하던 찰나 몇몇이 입을 모아 말했다. 아니, 예전에도 그렇게 마르지 않았어. 또 웃고 말았다. 배시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한 번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려는데 누군가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기가 뚱뚱하니까 앞에 타. 안 그래도 앞문을 열고 하던 차에 머리가 띵 했다. 나는 또 웃으며 네 하고 대꾸했다. 단호한 네도 아니고 네라니. 핑계를 대자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 이런 일을 몇 번 겪으면서 비로소 내가 살과 관련된 말에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살찐 모습이 싫어서 샤워를 할 때 눈을 감는다는 사실도, 새로 옷을 사러 갈 때 주목받는 게 싫어 넓은 매장에만 간다는 것도, 사진 찍기를 싫어하고 찍힌 사진을 보며 무리 중에 내 덩치가 가장 크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삭제 버튼을 누른다는 것도, 상처를 깨닫자마자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너무 무례하시네요. 내가 그렇게 만만해요? 좀 불쾌하네요. 하지만 그렇게 말한들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했다. 괜히 나만 예민하거나 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아기는 없었다고 농담이었으니 화풀라고 영혼 없는 사과를 받거나 너 그렇게 퉁퉁한 거 아니야 라는 말로 본전도 못 찾을 것이 뻔했다. 계속 만나야 하는 사람이라면 관계만 불편해질 것 같았다. 위기 대처 능력은 순발력의 다른 말이다. 나의 상처나 굴욕이 다른 사람에 의해 자극받을 때, 그때가 나에겐 위기 상황이다. 먼저 뭐 그런 말에 상처를 받느냐는 충고나 위로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상처는 보편화될 수 없는 고유한 감정이니까. 내가 어떤 말에 상처받고 있다고 이해를 구할 필요도 없다.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기에도 버거우니까. 다만 알려야 한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단호하게, 우아하게, 유머러스하게 한 방 먹이라고. 하지만 그런 잽도 순발력이 있어야 그 순간에 나간다. 나 같은 누림보들은 괜히 부작용만 만들기 십상이다. 감당 못하고 버벅대다가 끝날 확률 100%. 그럼 어떻게 알릴까? 화를 내기에는 애매한데 상처받는 말을 들었다면 순간 침묵으로 그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게 상책이다. 보통 사람들은 상대의 순간 침묵하는 시그널을 어느 정도 알아차린다.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그 정도 센스는 있다고 일단 믿어보자. 누구처럼 눈치 못 채고 계속 말한다면 두 번째 침묵에 돌입하라. 대답만 안 하면 된다.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나를 대신해 응징해 줄지도 모른다. 그 시그널을 알아차린 상대가 사과하거나 멈칫할 때 그때 웃어도 늦지 않는다. 단호하게, 우아하게, 유머러스하게 말할 순발력이 없다면 웃지 말고 침묵하기. 상대의 말에 내가 대신 마침표를 찍어주고 잠시 기다려보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돌아볼 시간을 준다고 생각하자. 순발력을 키우느라 괜한 에너지를 쓰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순발력은 되게 타고난다고. 살이 쪄도 순발력 좋은 나의 몸처럼. 제대로 쉬어라. 막말을 멈추려면. 얼마 전 지방의 한 여자 중학교로 강의를 간 적이 있다. 그런데 90분간 강의를 하면서 왠지 모르게 평소와는 다른 느낌을 받았다.
강의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나는 천천히 생각을 해보았다. 우선 화장기 없는 민낯의 중학생들을 만난 게 오랜만이었다. 친구들의 발표에 오 감탄을 하면서 시키지도 않은 박수를 치는가 하면 좋아하는 대상이나 사람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학생이 30%나 되었다. 학교에 머무른 약 2시간 동안 괴성이나 욕도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그동안 만났던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모두 이와 반대라는 논리가 만들어질 것 같지만 그것은 내가 말하려는 핵심이 아니다. 다만 그 아이들의 말이 어쩐지 부모님이 사는 시골을 오가며 들었던 말들과 비슷하게 느껴진 거다. 자연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말의 편안함. 말의 편안함이나 여유라고 하면 너무 안일한 결론일까?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과 애리조나 대학의 공동 연구진은 143명이 이틀 동안 쓴 말을 녹음해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적게 받는 사람보다 굉장히나 정말 엄청나게 같은 단어를 더 많이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단어들은 감정을 더 강화시키는 부사어인데 기분이나 감정이 한층 고양된 상태임을 보여준다고 한다. 또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은 그들 같은 3인칭 대명사를 1인칭 대명사보다 덜 사용하는데 이는 외부 세계에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회생활을 하며 우리가 하는 말을 떠올려 보자. 과도한 업무와 성과의 압박에서 나온 말, 상사와 후배를 향한 험담과 비난의 말,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 겉과 속이 다른 가면 쓴 말 등은 모두 쉬지 못할 때 감정의 강도가 고양되고 거칠어진 말들이다. 12년간의 힘든 학창 시절이 끝남과 동시에 또다시 시작되는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어른이 되었다. 현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불안을 느낀다. 그 불안 에너지가 자기 개발이나 성장의 발판이 되는 것은 맞지만 온전히 쉬지 못하면 우리 안의 생각과 말이 거칠어지고 세지고 자극적이 되며 험담과 비난에 더 익숙해진다.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일에 열정이 넘치고 업무량이나 성과에서 앞서 있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야근도 빈번하며 때로는 주말도 반납하고 일에 몰두하기도 한다. 인간관계도 전부 일과 관련된 사람들이고 대화도 다 일과 관련된 화제뿐이다. 주변이 온통 일이다. 한마디로 그들은 쉴 줄 모르는 어른이 된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직장 상사나 후배의 문제점은 물론이고 그들의 나쁜 성격이나 사소한 습관들, 회사 내 알력과 거기에 얽힌 에피소드까지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상처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서너 시간은 좋게 이어진다. 그뿐인가? 상사의 불합리한 처사, 연봉이나 회사 제도에 대한 불만의 말, 동료들과의 내밀한 갈등이나 서로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험담, 그 속에서 피해만 보는 것 같은 자신에 대한 연민과 자조의 말도 섞여 있다. 나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다. 일에 대한 열정이 과했고 늘 남과 나를 비교했으며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수없이 오갔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늘 공부하고 뭔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가장 힘든 사람은 나 자신이었다. 열정이 과할수록 자존감은 떨어지고 비교하고 자주하는 말이 나를 지배했다. 하지만 피해를 본 사람은 나만이 아니었다. 나의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수많은 말들이 누군가에는 비수가 되어 꽂혔을 것이다. 오해와 상처를 불러온 말도 있었을 것이다. 1년간 문학치료를 공부하며 알게 된 것이 있다. 잘 실 줄 몰랐던 것, 일이나 특정 결과물을 나라고 착각했던 것. 내가 열정적으로 매달리는 대상은 나 자신이 될 수 없으며 그것을 열심히 하되 지배하지 말고 자유롭게 놓여나 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좋은 말들이 밖으로 나올 숨구멍도 생긴다. 잊지 말자. 쉬지 않으면 나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타인에게도 상처를 입히는 말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내면 아이가 하는 이야기. 빨간머리 앤의 주인공 앤셜리는 동네 아주머니의 외모 지적에 얼굴이 벌개져 발을 동동 구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어떻게 저한테 빼빼 마르고 못생겼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은 깨투성이의 빨간머리라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아주머니는 예의도 없고 무례하고 감정도 없는 사람이에요. 애는 누구에게나 상냥하고 친절하지만 유독 비쩍 마른 몸과 빨간 머리 등 외모 콤플렉스를 건드리는 사람에게만은 가차 없이 발톱을 드러냈다. 이 아주머니뿐만 아니다. 앤과 같은 반 친구인 길버트는 홍당무라고 앤을 놀렸다가 수업 시간에 머리를 세게 얻어맞는 수모를 당한다. 앤은 그 일로 길버트가 보기 싫다며 다음 날부터 학교에도 나가지 않았다. 11살 꼬마의 콤플렉스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앤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었고 그 때문에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 결국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다 고아원에 들어갔고 꿈에 그리던 입양도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애는 또 파양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놓이고 체념하듯 말했다. 토마스 아주머니 말로는 저보다 못생긴 아기는 보지도 못했고 어찌나 작고 앙상한지 눈밖에 보이지 않았대요. 저는 고아가 되었고 토마스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대요. 그때도 절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애는 어린 시절 아무도 자신을 키우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마음을 다쳤다. 볼품없는 외모를 그 원인 중 하나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외모에 대해 지적하면 견디지 못하고 평소와 다르게 분노를 표출했다. 외모 지적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로 들렸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어린 시절에 겪은 경험에서 생겨난 상처받은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 이를 내면 아이라고 한다. 이 아이는 성인이 되어 비슷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등장해 다소 유치한 행동이나 말을 하게 만든다. 가족 상담 전문가 최광현은 나는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인관계 안에서 불편한 일을 겪거나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면 순간 성인의 이성으로 인지하거나 판단하지 못하고 어린 시절 상처받았을 때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 성인인데도 마치 아이처럼 유치한 방식으로 대응한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귀가할 시간이 되면 엄마와 나와 동생은 긴장 상태가 되어 집안을 치우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집안을 샅샅이 스캔하고 집이 지저분하면 큰 소리로 지적했기 때문이다. 청소가 안 되어 있을 때는 물론이고 자신이 힘이 들 때, 서운할 때, 뭔가를 원할 때도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냈다. 그렇다 보니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집에 있는 게 무척 부담스러웠다. 새 모녀만 있을 때는 집안 분위기가 편안했지만 저녁이 되어 아버지가 귀가하면 각자의 위치를 찾아야 하는 일사불란한 군대 같았다. 문제는 결혼한 뒤였다. 가령 남편이 올 시간이 되면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되고 불편했다. 그리고 나는 남편이 현관에 들어섰을 때 볼멘 소리로 지적을 하며 그 불편한 감정을 분출했다. 그걸 왜 사왔어? 집에 있는데. 아, 또 그거 입었어? 날씨 추운데? 수염 좀 깎고 다니라니까. 또 담배 피우고 올라왔지? 그 순간 나는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린 시절에 겪은 답답하고 불편했던 감정을 해소하려는 것이었을까? 나는 어린 시절과 무관한 남편에게는 참으로 미안한 일이었지만 불쑥불쑥 솟구치는 감정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나의 내면 아이를 알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괴로웠다. 성인이 되어 나를 힘들게 했던 몇몇 문제들이 어린 시절 가족 안에서 겪은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 자체가 고약했다. 회사나 어떤 집단의 총책임자나 연장자, 권위자에게 느끼는 공격성과 위축감, 친한 친구나 애인, 가족에게조차 두었던 정서적 거리감. 그런데 그것들을 알게 된 순간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희미한 불안함을 끌어안으며 그것을 덮느라 애쓴 나의 오랜 수고가 외면당하는 느낌이었달까? 앤셜리가 외모를 지적하는 말에 평소와 다르게 반응하는 것처럼 나는 나를 제어하거나 컨트롤하는 타인의 말과 행동에 그렇게 반응했다.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 남편에게조차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투사하여 거리감을 만들어냈다. 내면 아이를 극복하기란 쉽지 않지만 적어도 그 아이를 돌봐줄 수는 있다. 그 아이는 나 혼자 돌봐야 하는 것도 아니다. 앤에게 마닐라 아주머니와 매슈 아저씨가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사랑하는 사랑들이 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낼 때 나의 말도 치유될 수 있다. 남편은 퇴근하여 집에 돌아올 때 늘 활짝 웃는 사람이다. 다정한 목소리로 내 별명을 부르며 다가와 나를 꼭 안아준다. 나는 이제 어린 시절의 아버지를 내려놓고 지적이나 잔소리 대신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그의 별명을 부른다. 어떤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고 그로 인해 나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 튀어나올 때 힘들더라도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 말에 위로받지 못한 한 아이가 웅크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부모님, 친구, 연인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도 평소와 다른 내 귀를 의심할 만한 말들을 내뱉을 때가 있다. 나이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유치하고 없어 보이는 말을 한다. 자기 안에 어떤 것이 자극받을 때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화를 내거나 남을 공격하는 말을 하게 된다. 그건 이성이 작동할 새도 없이 시간의 저편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내면 아이일 가능성이 크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할 때 상대가 반복해서 억지를 부리거나 유치함을 보이면
이렇게 생각해 본다. 혹시 저 사람의 내면 아이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다. 나에게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모든 관계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곤란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되는 관계도 있다. 상대가 누구인지는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100% 완전한 말은 어디에도 없어. 백설공주에 나오는 왕비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에게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해 물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거울의 말을 통해 확인받고 싶어 했다. 왕비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왕비는 거울의 한결같은 대답에 안도하면서도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내 불안해했다. 아마 스스로를 아름답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듯 싶다. 아름답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대면할 용기가 없어서 거울의 말이 필요했던 것이다. 왕비는 거울의 말을 사실로 믿으며 살고 싶었다. 하지만 거울의 말이 바뀌었고 왕비는 또 그 말에 휘둘리고 말았다. 왕비님도 아름다우시지만 백설공주가 더 아름답습니다. 자신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된 왕비는 파국의 길로 들어섰다. 기세등등해 보였던 왕비는 왜 그렇게 다른 이의 말에 연연했을까? 휘황찬란하게 잘 차려 입고 서서 거울에게 자신이 예쁘냐고 묻고 또 묻는 왕비가 측은할 정도다.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을 쓰고 예민해지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다. 친구나 연인이 나에게 그것도 못해. 너 때문이야. 너를 이해할 수 없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말을 듣고 상대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차분히 물어보거나 그냥 듣고 넘기는 사람은 드물 것 같다. 보통은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다.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심리는 어떤 것일까? 상대방은 계속해서 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순간 나도 모르게 상대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상대방의 말이 완전히 틀렸더라도 그 말에 의해 내가 규정 지어지는 느낌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말은 정말 믿을 만한 것일까? 말은 성급하고 감정이 앞선다. 실수가 잦고 잘 지켜지지도 않는다. 진심이 아닐 때도 많다. 말은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다. 지극히 개인적이며 주관적이라 옳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나온 좁은 소견일 뿐이다. 누가 어떤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생각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한 사람의 말 속에는 여러 사람들의 말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기 때문이다. 말은 즉흥적인 데다가 충동적이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것들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논리적으로 들리는 말도 다시 들어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고 유창한 말에는 과장과 허풍이 들어간다. 우리는 말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 말에 대한 수많은 명언, 어록, 속담, 고사성어들이 말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되니 항상 조심하라고 가르쳐준다. 하지만 말의 속성과 별개로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여 속이 상하고 마음을 다친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말은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타인의 말이라면 더더욱 믿지 않아도 된다. 너는 이러저러한 사람이야 라는 말은 그것이 칭찬이든 비난이든 그저 말하는 사람의 생각일 뿐이다. 나를 규정할 수 있는 말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당신은 그 정도의 말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왕비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토록 애처로운 모습으로 거울에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묻지 않았을 것이다. 설사 물었다고 해도 거울의 대답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